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침부터 비트코인부터 해서 쭉 떨어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안 좋으실 텐데 9월달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거라는 거는 미리 예견됐었던 일이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8월달 말부터 이미 9월달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4분기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올라가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자가 돼서 오데마 피게 롤렉스가 아니라 롤렉스는 오데마 피게보다는 좀 약간 저가잖아요. 그래서 오데마 피게를 차냐 아니면 벤틀리를 타고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생존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다. 근데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 그 해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포브스 크립토에 이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이미 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라이트코인, 이 트러스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이제 보고되는 어떤 그런 자격을 받았어요. 이 뭐하고 이제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는 OTC 심벌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여러 개의 코인이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건 알고 있고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그리고 디지털 라지캡 펀드 해서 지금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상품들 뿐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늘부로 이게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사실 ETF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상품에 관해서 신뢰가 쌓이고 히스토리가 있어야 이걸 ETF로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명분거리가 하나 생기거든요. 믿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 생각하고, 말 그대로 포브스 크립토에도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비케나 이클이나 라이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는 것 같이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시세가 많이 안 올라가지만 조금 더 견뎌보세요. 그리고 안 올라가는 대로 거기에는 속임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도 속임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 제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이제 몸담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고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CBDC는 심각한 마이너스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CBDC가 나오면 더 이제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거다. 인플레이션 훨씬 더 올라갈 거다. 이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하는데 CBDC 자체가 나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지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당장 내가 투자한 코인이 비트코인이 오늘 1,000만 원 올랐네. 와 좋다. 오늘 1,000만 원 떨어졌네. 와 이거 폭망이다. 내 인생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시스템 흐름이 판때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CBDC를 각국 중앙정부가 왜 만들어내냐? 자 보세요. 여러 중앙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영역에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는 2014년부터 처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이너스 금리 기조로 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0%까지 또 했죠. 0%라고 또 말을 했죠.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0.1로 2016년부터 해서 0 아래로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도 오래됐어요. 5년 됐어요.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도 마이너스 0.75 그리고 덴마크도 마이너스 0.5% 이자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더 이상 중앙은행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막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커다란 판때기의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IMF 통화바스켓에는 SDR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기축 통화가 들어왔어요. 5대 기축 통화가 들어가 있어요. IMF 여기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시스템의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왜 CBDC라는 얘기를 꺼내고 왜 미국은 디지털 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기 시작할까? 그리고 과연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자, 그래서 코인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코인 투자는 우리가 그냥 부자가 되고 단순하게 성공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생존하고 직결됐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판때기는 분명히 크게 바뀔 건데,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여기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기축 통화죠. 위에나가 처음에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 들어갔어요. 법 제정이 2015년도에 됐고 2016년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까지 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5년에 한 번씩 이 SDR 비율을 조절을 해요. IMF에서. 근데 제가 이제 큰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까지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에서 41.73%, 그리고 유로화가 30.93%, 차이니즈 위에나가 10.92%,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의 엔화가 8.33, 그리고 파운드화가 8% 정도 돼요. 근데 이 비율이 내년에 8월 달이면 2022년도 8월 달이면 이 비율이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로하고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간지 벌써 5년에서 6년이 됐어요. 미국 달러는 기준금리가 0.25%지만 뭐 0%가 가기 전에 테이퍼링 한다, 금리 인상이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훗날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0%까지 유로하고 일본 엔화하고 똑같이 쫓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율이 아마 바뀔 거예요. 위에나가 조금 더 아마 올라가고 유로화가 조금 더 올라가고 달러가 저는 여기서 비율이 41.7에서 40% 이하로 이번에 2022년도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극명하게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전통적인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 가장 길었을 때가 영국의 파운드화가 전 세계에서 105년으로 가장 길었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면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자리에 있는 게 110년간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100년 정도에서 110년을 거의 막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달러의 위기가 오면 결국에는 가상자산에 득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미국 달러는 USDT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이고, 그게 지금 가상자산의 유동성을 지금 알게 모르게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 와중에 달러의 힘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다. 이런 큰 기조의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달러가 기축통화 자리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상 중국의 위에나가 기축통화의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정치 경제 시스템도 이런 체제라서 뭐 미국이 전 세계를 뭐 지배한다가 아니라 다극체제 쪽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극체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DP, GNP가 중국이 아마 압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서는 블랙록에서 이미 예전에 발표를 했었던 거고, 많은 기조가 아마 바뀔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2027년 정도 되면 대중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얘기는 PwC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세계 4대 회계감사 법인이죠. 그래서 그 법인도 이제 동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쭉 지켜보시고, 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의 값어치가 뭐 1920년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진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달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 통화예요. 근데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원화 가치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쭉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1달러, 예전에는 26달러 가치. 그러니까 2600%가 값어치가 쭉 떨어진 거예요. 달러의 힘이. 인덱스를 봐도 이 그대로 지금 인덱스도 쭉 떨어지고 있는 현재 와정이에요.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내년 말기나 들어갈지 아니면 2023년 초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으로 달러의 인덱스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이 추세선을 꺾지는 못할 거다. 이 하방 추세선에서 그대로 여기서 같이 또다시 움직여서 0% 금리까지 2030년까지 한 번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IMF 통화바스켓에 6대 기축통화 자리에 들어가고,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전세계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돈을 여기서 막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 추세선은 코로나의 명분을 거기다 붙이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통화 시스템으로 지금 경제는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유로와 같이 유로화가 걸었던 길, 그리고 일본 엔화가 걸었던 길을 달러도 분명히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이제 0%까지 가면 거기서 또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CBDC를 만들어내고 이 CBDC는 BTC하고 또 연결된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 CBDC와 BTC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의 확장성은, 알트코인의 어떤 그 파이 확장은 그 국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금 걷어들이는 거 있죠. 우리가 내기 싫은 20% 세금, 이거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다. 전 세계는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지만 인구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 3차 산업혁명은 퇴보해서 경제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의 추세. 이런 와중에 조세 제도를 확립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뿐이 없다는 거죠. 유일하게. 그런 관점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해칭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집값이 급등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 가치가 하락해서 집값이 급등했을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값이 올라가면 부자 증세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그리고 부자 증세가 올라가고 기본소득제가 보편화되면 결국에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갈 거예요. 지금도 세금이 아마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그게 국민연금이 됐건 무슨 의료보험이 됐건 아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nothing special이라는 거죠. 그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돈은 녹고 있어요. 지금도 녹고 있고, 앞으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돈의 값어치는 올해 연말에 극명하게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창궐한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는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도 선행해서 올라간다. 금리 인상을 하면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가도 하락하고 경기도 하락을 해요. 자, 거품이 꺼져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디플레이션에 경기 하락과 물가도 하락을 한다. 그럼 돈을 풀어. 양적 완화를 해. 그러면 물가 상승과 경기도 같이 상승한다. 지금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인프라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분이 올해 7, 8월에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때부터 벌써 이미 공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풀기 전에 그때 인프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나요? 인프라라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올 3월이죠. 올 3월부터 벌써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인프라 확장을 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돈 풀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법안이 코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9월 달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연결을 시켜보면 대충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3조 달러 예산 투입, 이거에다가 인프라 부양책에다가 또 부채 협상, 한도 증액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대 양적 완화가 코앞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3월 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2100조 원의 부양책 통과도 전에 인프라 부양책 시동건 바이든. 근데 인프라 부양책이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돼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악으로 창궐 했을 때, 경기가 엄청나게 많이 꺼져 있을 때, 그때 마지막 카드로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이 엘리트란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 풀기를 하면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가 오면 금리 상승할 거라는 거를 이미 연준에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돈 풀기 직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안에는 아마 이 드라마가 짜여진 시나리오가 분명히 끝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가 나왔던 게 말 그대로 그냥 3월 달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도 부담이지만 미국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지난해에만 총 5차례에 걸쳐 3조 7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을 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갔던 거고, 코인도 올라갔던 거고,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되면 미국이 코로나19 위기에 투입하는 재정은 5조 6천억 달러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2020년 회계 연도보다 더 많이 투입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더 많이 늘어나면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은 뭐 인프라 법안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겠지, 국가 뭐 부채 한도 협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뒤통수를 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알고 맞는 거랑 모르고 맞는 거랑 또 틀리잖아요. 반전 드라마가 나오기 전에 시나리오를 꽈버릴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재의 장세인 거고, 주식시장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재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카오와 네이버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서도 목을 지금 쥐트는 이유가, 어차피 그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부터 벌써 카카오를 키워주기로 벌써 방향성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규제한다? 카카오 택시 때문에 뭐 카카오를 규제한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이게 빨리 조속히 안 되면 미국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글로벌 경제 전반까지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인을 투자하실 때 한쪽으로 현금을 빼두신 거는 요런 상황이 와서 급락장이 연출됐을 때, 그때 어떤 비상금은 그때 그 총알을 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휴먼 인프라 법안을 늦어도 27일까지 표결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거는 민주당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실갱이를 분명히 할 거다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갱이를 27일까지 뭐 민주당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화당이 절대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거기서 밀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10월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통과가 돼서 인프라 법안이 발의가 되고, 부채 한도 증액도 10월달 어느 순간에 아마 발의가 될 거라고 이 기사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8일 미국 재무부가 처한 상황에 대해 10월 22일경 자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데드라인 전망을 제시를 했다. 시간이 한 달쯤 남은 셈이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뉴스랑 같이 엮어서 보면, 대충 이래서 지금 대중들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래서 오는구나. 왜냐면 대중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만약에 흘러가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건 오늘 새벽에 나온 건데, 8월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점프가 8.3%가 됐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그대로 현물 경제에 반영된다는 얘기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산자 인프라가 와해됐어. 많이 파괴가 됐어. 뭐 정유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무슨 어떤 식품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듯이 이런 인프라가 와해돼서 일시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도래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금리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얘기의 공포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죠. 단기적으로. 요걸 명분 삼아서. 그러나 코로나를 해결을 못하면 이 인플레이션은 꺾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양적 완화를 테이퍼링 실시한다는 얘기와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이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도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아마 쉽게 미국 정부에서 연준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포의 장은 한동안 아마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왜냐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극적 타결이 됐다. 부채 한도 협상에 뭐 극적 타결이 됐다. 뭐 아니면 인프라 법안이 통과돼서 극적으로 뭐 양적 완화가 진행됐다. 뭐 그래서 경기 부양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더 사실 재밌잖아요. 이 엘리트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도. 근데 다만 잉여 현금이 준비돼 있던 사람한테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